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난 23일 이탈리아 북부에서 발생한 케이블카 추락 사고로 승객 15명 가운데 14명이 숨지고 단 1명만이 살았습니다. 자신을 감싸는 아버지 덕분에 5살 남자아이 혼자 생존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그 아버지를 포함해서 케이블카에 함께했던 어머니, 남동생, 조부모는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죠. 의료진은 아버지의 본능적인 포옹으로 아이가 살아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이 있고 더 재미있는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오늘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 변호사는 지금 재판 갔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겼을까요? 네, 공판에 가는 걸 오랜만에 보네요. 정말 오랜만에 변호사인 줄 깜빡깜빡 하고 네. 있다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참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공급, 우리 특공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여야간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당에 정의당까지 가세해서 야 3당 그 111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행복도시 이전기간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요구서를 보면 제도를 악용한 위법 행위로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정의당이 가세한 게 조금 해서 야당이 전체가 이제 가세한 모양새가 됐는데 그러네요. 네. 그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제 관평원이라고 부르죠. 관세평가 분류원이 170억 원을 들여서 유령 청사를 만들어 놓고 그 직원들이 공무원 특공 아파트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잘 공조를 하지 않는데 국민의힘과 이제 그 공조한 이유를 그렇죠.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함께 뭔가를 시도한다라는 게 이 유령청사라는 거는 네. 이게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데요. 상상을 못 하겠어요. 관가에서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몇 단계를 사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심의는 국회가 하고요. 네네. 제출이 되면 이게 뭔지에 대한 예산 심의를 국회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라고 있습니다. 행복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 통과를 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줬는데 이게 이제 유령 건물이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해외 뉴스 보다 보면 이런 말 좀 안 됐지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가십들 보잖아요. 너무 황당한 일들이 네, 근데 있죠. 사실 이제 그런 수준의 일처리가 된 건데 또 이 공무원들이 어쨌든 이 특공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세종시를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관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소문들이 무성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특공을 신청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냐. 역으로. 이런 이제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의 어떤 적극적인 공세가 사실 이제 좀 명분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특공 이전에 저는 이 간평원 유령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징벌적인 당시 네.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그렇다면 국회가 다 포함돼서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안 국회가 되나요?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했으니까요. 네, 심의한 데는 네. 국회이기 때문에. 그럼 열심히 안 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죠. 네, 원칙적인 입장이긴 하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경찰이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밝히긴 했었는데요. 아예 안 받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안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 한다고는 안 했다. 그러나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LH 사태 때도 국민들이 속 시원하다고 느낀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정부는 물론이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요 해당하는 소속 직원이 49명밖에 안 돼요. 49명. 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민간인으로 봤을 때 49명을 일일이 불러서 그 당시에 이제 이번에 국정조사 요구서에 들어간 게 실거주를 했는지 전매 제한을 지켰는지 돈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이거를 분양을 받았는지 이런 거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조사해서 먼저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좀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규정이 없다라는 답변들이 제일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기재부 산하에 관평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과 기재부, 행안부, 행복청, 관세청 말하자면 주요 부처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기구에서 재빨리 수사를 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국정조사에 좀 회의적이었던 게 제가 지금까지 국정조사 봤을 때 잘 되는 걸 못 봤다. 잘 되는 걸. 그리고 속 시원한 걸 국회의원분들이 조사하셔가지고 시원했던 적이 제가 없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당에서 자체적으로 낸 보고서에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LH 사태가 패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여당의 스탠스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뭔가 총체적으로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줘도 만회를 할까 말까인데 지금 이제 국조를 거부하는 논리가 사실 형식 논리상으로는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말이 되는데 바깥에서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조 자체가 얼마나 유용한 수단이냐 이거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여당이 뭔가 형식 논리를 들어서 이거를 형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인상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해갖고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한 이 부동산 문제에 수렁에서 여당이 과연 탈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좀 근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오늘 감사원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행복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의 업무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국가회계를 이제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과 행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으로 이제 근거를 얘기를 한 건데 감사원에서 즉각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물론 기강회의이긴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아파트 분양을 받고 소속을 세종시에서 서울로 옮겼다. 이런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집 한 채 사기 힘든 서민들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열불나는 일인데 이거를 감사원에서 뒤늦게 감사해서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합동수사본부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고 또 그 수사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 건가 정말. 정치의 공세 차원 있고 이제 수사와 감사의 말하자면 충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총체적인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에서 정치권이 지금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로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원하는 해법이 뭔지를 놓고 좀 거꾸로 계산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감사원과 지금 국수본과 검찰까지 해서 뭔가를 뒤진다고 몇 달이 흐른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지금 답을 알 수가 없는 누구도 속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몇 달째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 손실보상법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고 또 의원들 간에도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야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지금 입법이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뭐 청문회를 오늘 진행을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제가 제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 저 아는 분은 체육관을 하셨는데 1년 내내 아예 영업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필요한 걸 다 대출을 받아서 메웠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너무 심심찮게 듣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손실보상법 얘기 저 작년 연말부터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손실 추정액도 제대로 추계가 됐는지가 굉장히 의문인 상황이거든요.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거랑 국회 여야에서 추정한 금액들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분들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해야 된다는 것에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형평성 그다음에 그 재원 마련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소상공인들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초창기에 한 달을 아예 그날 매출의 70%를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냥 아예 셧다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초창기에 한 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다시 토해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사실 민심을 거스르는 얘기들이 아닌가. 토해낼 수도 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뭐 여러 분들이 이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분야별로 모두가 다 고충이 있고 이 모두가 고충의 정도가 다르고 왜 고충이 발생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1년 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두를 일괄적으로 만족시키는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또 요게 또 되돌이표처럼 문제가 되는데 오늘도 이제 나오신 분들이 뭐 자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 깊었던 말은 국가에 대한 신뢰의 균열이 생겼다. 그러니까 국가를 못 믿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국가를 믿고 문을 닫고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랐으면 최소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액을 어떻게 보상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너무 어려운데 그 부분에서 뭐 집합 제한 처분 내리면 다 따르고 했는데 후에 논의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뭔가 그 이분들이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도돌이표 같은 논리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뭐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엔 속도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못 맞추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할 닫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이제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누구에게 이게 항상 이제 문제이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는 이제 소급 적용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소급 적용 문제는 여당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당은 일정 수준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정 수준을 얘기하면 한참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 여당은. 근데 정책 당국은 이제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보상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서로가 그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논리는 있어요. 각각의 논리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가 맞고 누구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맞게 수단이 운영되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뭐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집행을 하면 정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얘기를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재정 당국이죠. 근데 결국에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재난지원금 때도 반복됐지만 결국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예요. 근데 그 재정 건전성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이 유례 없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인데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말하자면 가계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간을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정책을 운영하는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뭐 1년 내내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해요.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유흥업소가 절반 이상을 받게 된다.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포퓰리즘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게 정확한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유흥업소냐 아니냐를 구분 일반 음식점 같은 것들도 사실 이제 술을 먹고 뭐 이런 장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만들어내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사실 이제 이 논의 아까도 뭐 거듭 말씀드리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속도와 대상이 모두 중요한데 속도도 대상도 모두 지금 그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통계청에서 나온 취업자들의 숫자들을 보면요. 네. 최근에 비대면 업종에 있어서 취업자들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최근에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손실은 이미 지난 지금 조사가 진행됐던 8월이나 12월 사이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때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으로 일정적인 합의를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영업자분이 굉장히 성토했던 부분 중에 이케아는 장사하지 않냐, 이마트는 장사하지 않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소급적인 외에도 뭐 다른 부분이 있죠. 이게 공공 부분이냐, 뭐 민간 부분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엇갈린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예요? 입법 내용을 보면 민간 부분에서 임대인이나 금융기관, 통신기관에 임대료나 금융이자 통신비 감면을 강제하도록 하던 여태까지 입법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죠. 여태까지 코로나19와 같은 전례적인 팬데믹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자칫하면 민간재산권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자를 감면해 줄 경우에는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반대 논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모두 낱개로 뜯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이 논의를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면 이 전례 없는 논의를 왜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각계의 반대, 낱개로 뜯어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군 이런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를 이 입법을 추진하는 목적 이거에 어떤 부합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가 이 부분을 놓고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국회가 그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민생을 위한 일을 하겠다. 네. 지금 이거보다 앞선 민생 과제가 있는가? 라고 놓고 보면 그 부분에서 뭐 여야 야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우리 이걸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좀 굉장히 좀 포괄적인 단위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이제 각각이 주목하는 얘기들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오늘 이제 청문회에 나온 소상공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그 자괴감과 절망감을 주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네.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해서 전례를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살펴볼까요? 코로나 백신이군요. 네. 두 분 중에 혹시 운 좋게 맞으신 분 손? 없습니다. 네, 저도 아직 맞고 싶은데 못 맞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정부가 상반기에 1,300만 명을 목표로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그 노쇼,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백신을 불가피하게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왠지 조금 별로야. 그래서 또 안 가시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쇼인 경우 그 백신이 남으니까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두 분 혹시 시도를 뭐 해볼 마음은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상황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후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루는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몸 상태가 몸살 정도니까 하루 쉴 수 있는 날 맞춰서 시작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일하는 사람들 주말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데 열이 펄펄한 헛소리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뉴스를 다루고 있어서 그런 걱정은 좀 있는데 좀 당겨서 맞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 주변에 젊은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라도 백신을 좀 당겨서 맞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니까 이제 현재로는 뭐 시범 운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시범 운용 그리고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잔여량에 한해서만 우선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27일부터 앱을 통해서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또 예약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이슈를 한번 선점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제 2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잔여 백신을 조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시범 운영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 27일 오후 1시부터 각 앱이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근 병의원에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거를 예약하고 신청을 하면 그 본인 인증을 받고 여러 절차를 가지면 그 백신을 이제 맞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병당 10명의 접종량이 포장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개봉을 해버리면 6시간 내에 접종을 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써야 되죠. 그 안에. 그러지 않으면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백신을 처음 맞을 때 뭐
뭐 최소 잔량 주사기가 어떤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백신이 귀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한 병을 뜯어갖고 10명이 예약을 해서 뜯었는데 네. 8명, 9명밖에 못 맞게 되면 지금 네, 정부의 백신을 접종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맞는 시기를 정해놨는데 사실 이제 먼저 맞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뭐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노쇼를 해버리면 그 기회 비용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뭐 백신 불안을 얘기를 하지만 백신 수급이 안 되는 거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해소한다 이런 네. 거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주변에도 뭐 노쇼 관련해서 한번 시청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당일 예약도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은 사실 본인이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에 미리 전화를 해서 일일이 네.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옛날 마스크 살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처럼 그 잔량이 있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알림도 네. 받을 수 있으니까 예약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근데 이미 접종을 받았거나 사전 예약을 한 경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 때문에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일 예약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당일 예약해서 네네. 받으실 수 있고요. 제 친구는 전화해가지고 맞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굉장히 부지런한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장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네. 화이자도 이제 동네 의원에서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네.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행정이 네. 네, 선진적이고 그다음에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놀라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마스크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다 기술적으로 데이터화 돼가지고 네, 이번에도 역시 노쇼 백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놀랄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틀 뒤라고 하니까요. 앱 다운받는 거죠? 앱 다운받아서 네, 잔여 백신을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관련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네네. 이게 일단 보자면 18일 날 중국 인터넷 금융협회, 은행업협회, 지불청산협회가 공동으로 서비스하지 마라 암호화폐 관련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1일 날은요. 네. 이 금융감독의 최고 의석 결정기관이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했어요. 아예 금지한다. 네, 제가 이 중국 쪽은 잘 모르는데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들으니까 중국에서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 한 게 류허 부총리예요. 무려 부총리가 직접.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도 계속 이런 식의 방침은 있었거든요. 네.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9월부터 이 가상자산 공개 ICO라고 하죠. 이걸 금지하고 중국 내 거래소를 금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래소들이 다 해외로 진출하거나 폐쇄가 됐습니다. 찾아봤더니 2018년 7월까지 88개의 거래소 그리고 85개의 ICO 플랫폼이 시장에서 철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또 그 이른바 이제 암호화폐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18일 날은 이미 그 네이먼구 자치구라고 여기가 좀 그 전기료가 좀 싸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채굴 업체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폐쇄하라. 라고 해서 폐쇄를 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를 단속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채굴에 굉장히 많이 전기가 많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해 보니까 스웨덴 전력 사용량을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이 비트코인 채굴에 쓴 전력량이요. 그 글로벌 국가 수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전기를 많이 쓰냐라고 이제 순위를 쫙 매겨보면 비트코인 채굴에 쓰는 전력량이 글로벌 국가 순위로 한 27위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씁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 탄소 배출 요걸 조금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 채굴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도 있고 암호화폐도 단속을 지금 세게 하는 그 기류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 많이 충격을 줬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단지 뭐 전기 때문에 탄소 때문에 이런 것만은 알 테고 가장 지금 중국이 좀 민감해하고 있는 그 규제 고삐를 주는 이유 어떤 걸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이 다들 왜 이제 와서 이러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24일 날 어제 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경제참고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 사설이 실렸거든요. 사설. 이게 관영지가 내는 사설은 다시 말하면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네. 여기 뭐라고 사설이 실렸냐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및 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정부는 가상자산의 불법 채굴 및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디지털 위안 출시를 위한 나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왜 지금 와서 이러나라고 이제 의도를 알아챈 거죠. 이걸 보니까 알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를 이제 디지털화 하는데 한마디로 가상화폐가 방해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빨리 안착을 시켜야 되니까 뭔가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런 거 아니야라면서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설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의 의도가 이제 아예 그 공개가 된 거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전담 연구팀을 그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잖아요. 그 밑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14년부터. 꽤 됐네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네.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디지털 위안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베이징, 상하이, 선전, 수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 출시를 위한 대규모 민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홍바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복주머니 같은 건데 신청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뭐 10,000명이면 10,000명, 30,000명이면 30,000명 신청을 받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나눠주고 디지털 위안을 나눠주고 한번 써봐라 라고 실제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굉장히 여러 도시에서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난해 10월에는 디지털 위안은 지금 현재 위안과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기존의 위안화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인민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디지털 위안도 이제 보호를 받는 그 무엇이 이제 된 거죠. 이렇게 돼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을 이제 글로벌 무대에 데뷔시킨다라는 일정을 이제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이 가상자산인데 이게 사실 시장이 좀 조용해가지고 그다지 뭐 중국 정부가 우려하거나 뭐 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제 사람들 투자도 잘 안 하고 관심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갑자기 가상자산 붐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금지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약간 몰래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규모 자체가 작아서 그닥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켜진 거죠. 이렇게 가상자산이 너무 활발히 거래가 돼서 만약에 사실 그 약간 비슷하잖아요. 디지털 화폐잖아요. 근데 하나는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거고 하나는 민간이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디지털 위안이 정식 출시됐을 때 이미 민간 화폐를 다 쓰고 있으니까 이걸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기존 간편 결제와 직접 경쟁할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 위안 때문에 그간 마윈 불려가고 텐센트 불려가고 했던 게 이게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신용카드가 없이 바로 페이 시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쓰는 결제 데이터가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민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 중국도 제가 어디 다큐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현금 가지고 다닐 일이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핸드폰만 요즘 거의 가지고 다니고 그래봤자 뭐 잘해봤자 신용카드 뭐 이런 거고 요즘 신용카드 내밀면 되게 좀 올드한 사람처럼 돼버려서 요새 다 핸드폰 내밀죠. 무슨 그냥 페이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디지털화된 거고 사실 그게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페이도 있고 신용카드 연결한 것도 있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똑같은 건데 한마디로 그 정보와 주도권을 누가 주느냐 이거 가지고 결국 싸우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디지털 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페이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민간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무슨 뭐 국민카드든 뭐 신한카드든 뭐 예를 들어 이런 데서 중국에서 이제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되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디지털 위안으로 하면 디지털 위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디지털 위안에 대한 정보는 중국 인민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디지털 위안을 왜 하느냐라고 보면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국외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국내를 겨냥한 거다. 지금 현재 결제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가 너무 민간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네. 다시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한 10%가 약간 그 블랙 마켓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히 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디지털 위안화를 해서 모든 걸 다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블랙 마켓도 다 수면화, 양성화시키겠다. 네.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이른바 세계 통합회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중국이 이른바 그 위안화의 글로벌 기축통화화를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네. 맞았잖아요. 미국한테. 네네. 그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네. 정면 대결은 아니고 약간 네. 우회 도로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금융은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길 수가 없다고 네, 여기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처음으로 중국이 한 시도가 뭐냐면 IMF, SDR이라는 특별 인출권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통화 중에서 굉장히 힘 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위안화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2017년인가 16년에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면서 막 박수 쳤습니다. 오, 대단하다. 네.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제 기억에 따르면 글로벌에서 결제 통화 중에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안 해줘요. 네. 이게 무역 시장에서는 중국의 무역 비중이 뭐 20%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2%도 안 되는 거예요. 결제 비중이. 실패했어요. 지금 현재 달러 시스템에서는. 근데 디지털 위안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 결제망을 벗어나서 새로 깔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IT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1대1로라고 하죠. 아프리카 쪽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네. 힘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 확산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 정부 입장은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 내부를 위한 거야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은. 네. 그래서 2014년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조용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 중국인들의 그 방식이 또 이럴 때 드러나요. 그 조용하게 또 거대하게 움직이는. 네. 그 미국 상황은 어떤가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이렇게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른바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준비가 중국만큼 치밀하지 못했던 게 있고 그리고 굳이 우리가 나서서 디지털 달러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달러라고 하는 게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안에 내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잖아요. 디지털 위안이 나왔을 때 이게 전 세계에서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가 모든 네, 국가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이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 나타난 게 뭐냐면 사실 중국 위안화 뭐 디지털 위안 얘기가 나오면서 도대체 연준은 어떡할 거라고 했는데 계속 뭐 연구는 한다 뭐 어쩐다라고 말을 했지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어요. 실제로 4월 28일 날 제롬 파월 총재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면서 디지털 달러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하겠다라는. 네, 맞아요. 근데 약간의 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한 달 만에 20일 날 연준 의장이 네. 연준 홈페이지에다가 비디오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뭐 되게 이례적이라고 해요. 뭐 늘 올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20일 날 올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올 여름 디지털 달러의 도입을 위한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하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난 4월 28일에는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번 달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그런 거예요. 야 중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야야야 가만히 있어봐.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한 달 정도 지나서는 갑자기 비디오 메시지를 올리더니 네. 디지털 달러의 도입을 위한 이것도 도입하겠다는 아니고요. 도입을 위한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하겠다.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연준이 뭔가 달라졌네? 그러네요. 뉘앙스가 확 다르긴 하네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중국이 자꾸 치고 나오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달러는 지위가 다르잖아요. 다른 그렇죠, 통화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어쨌든 조금 더 좀 긍정적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어제 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네. 이 코인데스크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코인 관련된 전문 매체가 있는데 세계 최대 매체예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 이거라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에 나가서 연준이 달러화의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 부문의 개입과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점점점 뭔가 확실해지는 구체화되는 약간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현재 사용 중인 민간 가상 자산이 사기 등의 문제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와 비슷하게 쓰이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네, 네.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대안 결제 시스템이 기반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네. 결제 시스템이 분열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CBDC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가 각종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은 나름대로 디지털 위안화를 시도하고 있고 네. 미국 쪽에선 서방 국가 쪽에서는 민간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서 이 디지털 달러 비스무리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딱 바꾸고 나선 거죠. 야, 민간이 하는 건 좀 위험해. 우리가 할 거야. 차라리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한 거죠.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중요합니다. 디지털 화폐 검증을 위한 모의 실험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순서를 보자면 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그 중국은 디지털 달러 발행에 그냥 거의 그 결승선 거의 네. 도달했고요. 미국은 그거보다는 좀 더 앞에 있지만 한 50m 지점쯤에 있다면 우리는 한 10m쯤 나갔을까 싶을 정도인데 네. 우리는 모의 실험. 입니다. 네, 파일럿 테스트. 네. 그리고 이거 모의 실험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모의 실험을 누구한테 맡길지에 대한 용역 사업을 의뢰한 겁니다. 이게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디지털 달러 디지털 화폐에 관심 네. 없다라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해도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10% 정도 됩니다. 계좌 자체가 없는 사람들. 뭐 되게 이민자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시골에 가도 할머니들이 다 계좌 하나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 신용카드나 무슨 땡땡페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디지털 원화가 도입된다라고 해서 그닥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는 점이 별로 없어요. 이미 충분히 너무 맞아요. 편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뒷단에서는 돌아가는 구조가 다르다고 하지만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다른 걸 또 앱을 깔고 뭐 하고 할 그 어떤 유인책이 없을 것 같다는 이미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야 우리나라처럼 금융 시스템이 발전한 곳에서 디지털 원화가 왜 굳이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입장은 우리는 굳이 필요 없지만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옮겨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구도 안 하고 파일럿 테스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전 세계가 옮겨갔을 때 우리가 너무 또 늦게 대응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모의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그 한은의 입장은 당장은 네. CBDC 디지털 원화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지급 결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CBDC를 연구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용역을 맡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립니다.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5월 25일. 저 이런 질문 받는 거 굉장히 무서운데.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예, 오늘은 네.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인데요. 오늘의 주제 20년이 넘어도 못 찾은 아이가 600여 명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무지해서 5월 25일이 그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 된 그 이유 예.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요. 1979년 5월 25일 오전 8시 미국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네. 학교에 가던 6살 소년 에단 칼릴 파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에단의 집 주변 100여 가구를 탐문 수사했는데요. 에단이 활짝 웃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도 미 전역에 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에단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흐른 1983년 당시 미 대통령이던 로널드 레이건은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에단이 실종된 날을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정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고요. 네. 체포가 됐어요. 2012년 5월에 그래요? 51살의 페드로 헤르난데즈를 체포했는데 이게 참고로 범인은 33년 전 자신의 범행을 주변에 알렸다가 주변에 알렸다고요? 주변에 자기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요? 범행에 대해서 익명의 제보자 신고로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요? 예. 네. 너무 늦게 붙잡혔네요. 그렇죠. 79년에 이렇게 사라졌는데. 33년 후에. 그러네요. 예. 우리나라는 한 해 실종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만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신고가 19,14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조금 확대해 보면 최근 4년간 실종 아동 신고 현황을 보면요. 2017년 19,956건, 2018년 21,980건, 2019년 21,551건 등 연간 2만 건 안팎을 나타냈고요. 올해는 4월까지 6,068건이 신고됐습니다. 연간 2만 건 안팎 굉장히 그렇죠. 많군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실종 신고하고 발견하는 비율, 일단 발견을 늦게라도 하면 정말 다행일 텐데 다행이죠. 발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난해 실종 신고 후 아동을 발견한 비율은 99.5%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신고 사례 가운데 6명은 아직 미발견 사례로 남아 있고요. 네. 1년 넘도록 찾지 못한 아동, 이런 아동들을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840명에 달합니다. 1년 넘도록 찾지 못하는 그렇죠. 아이들이. 특히 그 20년 넘도록 찾지 못한 아이들이 무려 663명입니다. 네. 실종 아이들을 찾기 위한 골든타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종 신고 1시간 정도 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네. 특히 미취학 아동일 경우 신고 3시간 안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3시간이 넘어가면 발견 횟수가 현저히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실종 아동 찾기의 골든타임이 3시간 이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12시간 내 찾을 확률은 50% 미만이고 하루 안에 찾을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30% 정도에 머문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48시간을 기준으로 발견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네. 빨리 찾아야 돼요. 3시간 안에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찾아야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 있군요. 예. 실종 아동을 찾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의 품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텐데 예. 관련해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그 제가 나오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익숙해서 이게 좀 발음이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인공지능. 네. 그 CCTV를 활용해서 실종 아동을 추적하는 기술인데 입고 있는 옷이나 키, 신체적 특징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실종 지역 부근 대규모 CCTV 영상을 순식간에 좀 검색을 한다고 해요. 이어서 비슷한 형태를 찾으면 CCTV 내의 이동 경로를 찾아 추적하는 방식이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얼굴 형태도 당연히 좀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달라진 몽타주를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형성해주는 그런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네. 10살에서 80살까지 나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얼굴을 예측해서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생체 정보 중에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귀인데요. 귀의 구조는 사람마다 달라서 개인을 특히 식별하기 좋다고 합니다. 귀를 보면. 예. 여기서 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아동의 사진뿐 아니라 지문이나 측면에 귀 사진을 찍어 놓으면 혹시나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다시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애청자분들도 자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귀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지문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귀는 사실 생각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귀 안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렇군요. 일종의 지문 같은 거. 예. 알겠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6명이 아니라 36명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형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계속됩니다. 3부에서 뵐게요.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여당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네, 먼저 기분
좋으실 것 같은 이슈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한미 동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더 약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민주당과 또 대통령의 지지율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담은 가치 동맹이다. 그리고 네. 지역 및 글로벌 동맹, 그리고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동맹으로 진화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 담아낸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언론에 종합 선물 세트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이 기술 혈맹으로 거듭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이제 반도체, 또 차세대 배터리, 또 수소에너지, 또 인공지능, 5G, 6G, 양자, 바이오 이제 모든 미래 기술에 있어서 이 혁신을 양국이 함께 주도하기로 다짐한 회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또 포스트 코로나 또 4차 산업혁명 이때 글로벌 패권 장악 전환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국회 역할도 중요합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한 미래 기술 협력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낼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그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정상회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나누셨습니까? 우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8일 날, 네. 금요일 날 이제 고위 당정 회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네.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우선 백신 또 경제, 안보 등 그 각 차원의 지원책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를 들면 반도체와 배터리의 경우에는 그 국내외 중소 중견 협력사의 수출과 동반 진출 기회가 이제 확대되는 기회가 커지고, 또 미국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간의 어떤 R&D 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우리 기술의 고도화 기회로도 활용하려면 이제 국회에서는 세제 등의 입법과 같은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잘 갈무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에서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건데요. 뭐 제정이든 개정이든 입법 활동인데, 그렇다면 28일 고위 당정청 이후에 뭔가 후속 입법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는 건가요? 그날 발표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28일 이후 고위 당정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오늘 저는 벌써 그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 분들하고 네. 또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분들과 함께 벌써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 그 바로 이제 5월 중으로 그 취합하기로 했던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들을 다 취합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한 다음에 저희가 또 대통령께 건의도 드리고 또 네. 정부와 또 디테일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어제 이 민주당 백신 특위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내용들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센티브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이디어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주로 하셨습니까? 우리 당의 백신 특위 차원에서 몇 가지 요청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네. 이제 집단 면역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단 면역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그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자가 격리 면제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고, 네. 정부도 적극 반영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백신 접종자가 그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자유롭게 출입하자는 제한과 또 백신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니 네.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에게는 연령 제한을 풀자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오후 10시 네.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또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도 했고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좀 하자 이런 내용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백신을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10시 이후에 이제 들여보내야 되는데 가게나 뭐 식당 등등. 네.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저 오늘 그거 안 가지고 왔어요. 뭐 이렇게 발뺌한다던가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어떤 방식이든 이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다. 일단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언제쯤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이것도 28일 날 나오나요, 혹시? 이제 다 포함해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정 협의회에서 일차적인 것들은 백신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제 안보 등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민주당에서 이 프로젝트를 공식 가동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름이 확정된 겁니까? 예,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가 맞고요. 네. 성영길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국민 신임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지금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는 내년 대선은 민주당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함께 다졌고요. 또 그 변화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부족함을 인정하려면 또 주변의 말씀들을 적극 경청해야 된다. 또 정당이 들어야 할 주변의 말은 국민의 말씀이고 또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현장 속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동을 공식적으로 공식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좀 바꾸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이름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촌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밀고 가시는 겁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2030 세대의 마음을 잡는 또 이 민주당의 과제 중 하나죠.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반성도 있었고 또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의 고민은 지금 이제 대선이 조금 어렵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당에서 부는 어떤 바람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준석 돌풍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대당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젊은 청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은 굉장히 저는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민주당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는 여러 의견들을 또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도 역동성을 보여야 되고 국민들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능함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우리 이제 반추에서 민주당의 어떤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게 되는 어떤 이준석 돌풍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만약에 가정법입니다만 이준석 전 최고가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점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긴장하고 있다라는. 아무래도 새로움과 또 도전과 혁신에 이렇게 많은 점수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도 정말 이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이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고심과 고심을 하는 사이에 지금 장고 중이죠, 사실은. 어제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를 이제 출범시키고, 이런 반도체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갑자기 그 R&D 투자 때 50% 세제를 감면해주는 특별법을 막 이렇게 내시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그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는 있으나 실제 의회와 행정부의 직접 정책을 위반하고 조정하는 실권이 네. 현재 여당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을지는 몰라도 주도권 정치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야당이 발표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또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은 여당도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 이를테면 LTV, DTI, 네. DSR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논의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 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주도권 싸움보다는 정말 국민들께 이 도움을 드리는 신뢰받는 그런 정책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사실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부동산 특위까지 만들어서 꽤 이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주에 뭐 발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고 발표를 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눈치 싸움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당내 이견이 많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대략 좀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게 뭐 세제 부분, 대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좀 너무 늘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결론을 못 내고.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차르듯이 한 번에 정리되기 어려운 이제 복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요. 네. 그 정부세를 포함한 세제 조정이 있을 것이고 또 공급 대책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금융 정책까지 그 유관 정책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준 높은 이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열한 논의도 필요한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 당정 간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물밑에서 정말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걸리진 않을 겁니다. 워낙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인데요. 네네. 이걸 언제 발표하겠다. 이걸 아직 부동산 특위에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과정을 지금 갖고 계시구나라고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우리도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미사일 자체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겠죠. 우리 군이 보유하고 또 보유하게 될 미사일에 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안보 군사 전문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가운데 이 미사일 지침 종료가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좀 역사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미사일 지침은 왜 생겼습니까? 예, 1979년 10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당시에 박정희 정부 말기에요. 우리나라는 미사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 부탁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을 받으면서요. 미국이 조건을 겁니다. 미사일을 개발을 하되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랬냐면 기술을 주다 보면 사거리를 한참 늘릴 수도 있고 이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점점 더 개발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이 서서히 완화가 되는데요. 이 제한이 완화되는 방식이 바로 트레이드 오프 방식입니다. 네. 이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탄두 중량을 줄이게 되고요. 이 사거리를 줄이게 되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네. 이 김대중 정부 시절 2001년에는요. 이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까지 늘리게 되고요. 네.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까지 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1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요.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2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는 다시 2차례 개정을 하게 됩니다. 네. 2017년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하고요. 이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3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또 지난해 7월이었죠. 이 4차 개정을 하는데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좀 궁금해합니다. 네네. 이 미사일 지침인데 왜 우주 발사체에 대한 사용을 제한했느냐? 이 질문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우주 발사체 끝에요. 인공위성을 달면 이거는 인공위성 발사체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위에 핵 무기를 달게 되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체가 되는 겁니다. 네네. 소위 얘기해서 북한이 그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런 시험을 한다라고 하지만 주변국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곧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발사체다. 이렇게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뭐 미사일 지침 관련해서 해제됐다, 종료됐다, 뭐 폐지됐다 등등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쓰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지 가장 올바를까요? 예, 청와대가 맨 처음에 발표했을 때 종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네. 근데 이 지침 같은 경우는 개정을 통해서 조건을 변했고요. 기간은 사실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료라는 단어는 좀 쓰기가 그렇고요. 네. 이 해제나 폐기, 폐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종료는 아니고 해제나 폐기 이런 단어가 더 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사일 지침이 뭐 해제되면서 이 사거리, 탄도 중량 무제한으로 한마디로 이제 시험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위력, 사거리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큰 분류로 보자면요. 이 현무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무 탄도 미사일인데요. 이 현무 1, 2, 3, 4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건 현무4 탄도미사일인데요. 이 탄도미사일은 현무4에서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쏴서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지대지 미사일이죠. 네. 이 현무4-1이라고 하고요. 이 함정에서 발사해서 땅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4-2라고 합니다. 네네. 또 이 잠수함에서 발사해서 땅에 있는 목표를 맞추는 잠대지 탄도미사일이죠. 그러니까 SLBM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거 현무4-4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종 세트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지대지 미사일 현무4-1은요. 탄도 중량이 2톤입니다. 2톤이요? 네. 예. 2톤 종류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콘크리트 바닥을 한 24m 정도, 또 일반 땅 같은 경우에는 180m를 뚫을 수 있는데요. 대단하군요. 네. 예, 이 정도 뭐 사실 전술핵급 위력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현무4-2 항대지 미사일인데요. 이 앞으로 나올 3만 톤급 이 경항공모함에 장착할 예정이고요. 네. 이 SLBM이라고 불리는 잠대지 미사일 4-4 미사일은요.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장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뭐 우리 군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관점도 있고 그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성능을 좀 올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늘려볼까, 조금 더 무게를 그렇죠. 줄여볼까,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 같나요?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요 800km입니다. 네. 이 좀만 늘어나게 되면 중국 일부 지역까지 모두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네요. 네.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를 놓고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의미한다라고 의미가 부여됐는데요. 하지만 속내는요. 주한미군 대신에 우리 군이 중국을 좀 견제해줘라. 네. 이런 뜻에서 군사적 환경을 제공했다. 이런 의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의 800km, 그러니까 현무포 미사일을 보면요. 이 제주도에서 발사하면요. 북한의 신의주까지 도착할 수 있고요. 이 북한의 가장 먼 동쪽이죠. 이 두만강까지 쏘려면요. 네. 포항 남쪽에서 쏴도 분명히 타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는 충분히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네. 사거리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일부에서는 뭐 현무포 당연히 뭐 전방 지역에서 쏘면요. 중국 일부까지 사거리가 포함은 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을 정확히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면요. 사거리가 최소 1000km 이상은 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1000km 이상을 하게 되면 중국이 뭐 당연히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16년도였죠. 당시 이 사드 네. 배치 때보다 더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무인 폭격기, 종종 이 무인 폭격기 얘기를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데요. 이게 미사일 지침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개발을 못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네. 이 미국
미국에서는요, 이 순항미사일과 무인폭격기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네. 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조종사가 안 타고 있죠. 네. 또 엔진을 단 기체가 폭격기를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이 무인폭격기도 그런 점에서 똑같습니다. 네네. 조종사가 안 타고 있고 엔진을 단 기체가 날아간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순항미사일을 무인폭격기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미사일 지침에도요, 분명히 표기가 돼 있는 게 무인기 무게가요, 2,500kg 이하로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2.5톤이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무인기에 폭탄을 싣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감시 카메라 정도만 달고요, 2,500kg 이상이 되려면 폭탄도 뭐 1톤이나 0.5톤 아무것도 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다 뭐 그 제한이 없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부터는 무인 폭격기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순항 미사일도 뭐 사거리나 중량 필요 없이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하는 미사일 구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뭐 늘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네. 순항 미사일은요, 낮게 느리게 날아갑니다. 대신에 매우 정확합니다. 네. 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이 건물의 몇 층을 폭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오차범위 1m 내에서 이 정확히 타격을 하게 됩니다. 1m요? 네. 대단하네요. 네. 대신에 탄도 미사일은요, 이 대기권 밖에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네네. 그만큼 속도가 엄청 크게 되고요, 파괴력도 크다라는 거죠. 네. 이 북한이 신경 써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너무 빨라서요, 아무도 요격을 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이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 초창기에는 미군이 가지고 왔던 패트리어트2, 이 요격 미사일만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다층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건 총 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이 사드의 경우에는 요격 고도가 최고 150km이기 때문에 맨 윗부분, 네. 상층 부분이 먼저 맞게 되고요. 아. 이 사드가 놓치게 되면요, L셈이 맞습니다. 네. 이 요격 고도가 최고 60km인데요. 이 중간층에서 이 L셈이 맞게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요격 미사일이 실패를 하게 되면요, 네. 이 고도 40km 이하에서 요격할 수 있는 국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셈이 나서게 되는데요. 네. 이 3단계가 최종 이 우리나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지금의 어느 단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마지막 단계인 M셈은요, 지금 현재 최종 개발 중이고요. 네. 이 여기에서 더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포대를 더 늘려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 최근에 팔레스타인과 이제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결국은 이제 폭력적인 사태까지 이뤄졌는데 전쟁이 났었죠. 이 아이언돔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이 아이언돔은 어떤 건가요? 네, 이스라엘 요격 무기인데요, 아이언돔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나라의 요격 시스템으로 따지면요, 최후의 요격 수단, 그러니까 뭐 팩3라든가 M셈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로켓 90%를 요격했다, 뭐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의 방사적포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시사한 바가 매우 큽니다. 네. 이 최근에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 팔레스타인 로켓을 아이언돔으로 요격하는 장면 공개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 SNS를 통해서 20초간 짧은 영상 보여줬는데요. 이 20여 발의 팔레스타인 로켓들을요, 이 불꽃놀이 축제 폭죽을 터뜨리듯이 잇따라 요격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국방부는요, 명중률이 90%에서 95%에 달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수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이제 성공률 이런 것도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기후적인 것도 있고 이것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발사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90% 이상 명중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혹시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사실 요격 미사일은요, 상대 적에서 미사일을 한 발 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발을 쏜다고 해서 100% 다 맞추는 그런 100% 명중률을 가진 요격 미사일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네.
이 도둑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둑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돼서 도둑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요. 네. 그걸 100%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은 없기 때문에 보통 계산을 할 때는 2배수 아니면 다층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꾸미는 이유입니다. 네. 1단계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 2단계나 3단계에서 요격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죠. 아, 최소한 2배, 3배 이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실험했을 때 명중률이 90%다, 95%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이언돔을 뭐 도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근데 이번에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네. 이 팔레스타인이 쐈던 포를 보면요. 북한보다 조금 약합니다. 이 북한이 더 크고 강력한 로켓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340문에 달하는 자주포, 방사포들이 있는데요. 네. 이 포들이 한꺼번에 1시간 내에 쏘게 되면요. 한 16,000발이 수도권에 퍼부을 것으로 군 당국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요. 네. 우리 군도 사실 뭐 아이언돔을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한반도 상황에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네. 근데 북한이 지난해부터요, 이 세계 최대급의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개발하면서요, 네. 이 아이언돔 가지고 되겠냐라는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이 북한의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요 타겟이요, 한미 주요 기지들의 요격 미사일입니다. 네네. 이 때문에 뭐 주한미군의 심장부죠. 이 평택 오산 기지는 물론이고요. 네. 청주 사드 기지, 또 뭐 F-35 스텔스 기가 배치된 청주 기지들을 모두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뭐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사드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모두 타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또 이 방사포에 대한 이 우리 한국군의 또 미군의 방사포 요격 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격 수단을 반드시 일정 규모 배치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안보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